예수 살기 전국 총무이신 우리 김기원 목사님 모시고 격려사, 환영사 들은 다음에 바로 학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살기 총무님이신 김기원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죠. 네. 예, 여러분들의 이 성실한 그런 수고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확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예수살기라는 단체는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각성을 가지고 모인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 안에는 뭐 성직자, 평신도 이런 구분도 없이 예수의 제자라는 그런 정신 하나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화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욕이 저희들 세상을 지금 깜깜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살기 mem버니까 예수살기 예수님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곳에서 아주 짧게 몇 마디 선포를 하신 게 있죠. 그 중에 평화를 짓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임찬 목사 이봉주 강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의 이범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전협정이죠. 저기 정전협정하는 장면이고요. 1953년도 7월 2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그 협정을 이루면서 온갖 종류의 그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중지한다는 뜻이 전쟁을 일단 중지하자는 뜻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 완전한 정지를 보장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추가 장비를 들여오는 것, 반입하는 것, 그리고 병력 증강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전투 행위를 중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3개월 내외 양측은 각기 대표를 파견해서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소집하고 양쪽으로부터의 외국군의 완전한 철수와 평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정전협정에서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소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외국군 철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왜 한급 높은 그 정치 회담을 소집한다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투에 관한 얘기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중지한다는 뜻이고 휴전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 행위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선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정전협정에 조인했던 주체도 북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그 김일성 그 당시 인민군 사령관으로 돼 있고, 팽독회도 조선인민지원군의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을 했고요. 이쪽에서 했던 것은 유엔 사령관의 자격으로 클라크 대장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끼리 협정을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합의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모여가지고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 정치회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도기적이고 미완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은 반드시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3개월 후에 말하자면 이제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3개월 뒤에 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70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은 전쟁 중인가요? 평화 중인가요?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측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것을 하도 분단이 오래돼가지고 마치 평화 상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전쟁이다. 다만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과도기적이죠. 한시적입니다. 왜 그러한가? 평생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오래됐지만은 정전협정의 운명은 언젠간 종식될 것으로 돼 있다. 무엇으로 종식됩니까? 평화협정으로 종식되게끔 돼 있습니다. 빨리 그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절실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평화협정이 70년 이상 유예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 세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되고 있는 지루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전은 전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분단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로 분단 세월을 살아온 지가 70년이고요. 따라서 이 분단이 시작된 공식적인 출발일이 정전협정일이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곧 분단체제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 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이고 과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또한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왜냐? 필연적이고 법칙적으로 이 전쟁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든 것이긴 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또한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분단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을 되게 이제 비관적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통일병이 너무 많이 들까 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도 오래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분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화를 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평범한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 분단 상태가 평화와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 손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있었던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된 그런 사진인데요. 푸에블로호라고 다들 아시죠? 그게 미국의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정보 수집함이었었는데 그것이 조선 동쪽의 영해를 넘나들면서 계속 조선 해군의 신경을 긁으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조선 해군이 납포를 합니다. 납포 과정에서 84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살상을 당하고 83명이 1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그 당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1년 뒤에 8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납포됐던 푸에블로호는 동해 쪽에서 30년 동안 화물선으로 쓰이다가 30년 뒤에 지나서 이제 지금 보통강 거기에 전시되고 있죠. 전리품으로 그렇게 노획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이시 원투원 사건으로서 69년도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에블로호처럼 조선 동쪽의 영공에서 넘나들면서 들어왔다가 빠졌다 하면서 그렇게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조선뿐만이 아니고 저쪽 러시아까지, 그 당시 소련이죠. 그 소련까지 그렇게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미그 21기, 조선 공군의 미그 21기한테 격추됐던 사건입니다. 32명 승무원이 모두 사망했고요. 역시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던 일입니다. 저기 트럭이 있고 어지럽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루나무 사건이라고 돼 있고
남쪽에서는 도끼 만행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된 것이죠. 그래서 판문점 지역 내에서 북의 병사들과 유엔군 병사들이 서로 격투를 벌여가지고 그 미군 2명이 살해됐는데 그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도끼는 미국군이 갖고 갔던 도끼였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군이 그 도끼를 던졌대요. 그 당시 북 병사들 향해서 그거를 북의 병사가 그것을 어떻게 뭐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도끼는 미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는 지금 북쪽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의 대폭력성, 잔혹성을 갖다가 선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저 때에도 전면전에 목전까지 갔었죠. 94년도에는 저렇게 트럭들이 쭉 서 있고 많은 그 인민군 병사들이 이렇게 승차해 있는데 저거는 그 당시에 이제 북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신장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고 미국이 영변에 대한 전면적인 폭격을 검토했었던 사건이었었고 그야말로 전쟁 목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두려워한 그 당시에 그 미국이 그 전 대통령 카터를 보내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벌여서 전쟁 직전에 스톱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그때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미국이 그 폭격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김영삼 대통령한테 통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 이것이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있어왔던 대표적인 위기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무수한 사건들이 있어왔습니다. 2002년도 부시 정권이 등장을 했고 그때 부시 정부는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을 하고 저 사악한 정권은 교체를 해야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전쟁 계획을 짰었어요. 2005년도에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는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승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북이 제3차 핵실험을 하자 그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오바마가 키 리졸브 훈련,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그런 이제 군사 훈련이었었죠.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전면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근 일은 2017년도에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에 화염과 분노 있었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핵전쟁이 검토가 됐었죠. 근데 저 때에 무수하게 뭐 몇 차례에 걸친 그러한 전쟁 직전까지 갔었는데 공통된 사건이 고통된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한테 전쟁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를 핵의 참화에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대통령들은 그것을 통보받지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참으로 참담한 장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장면이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 위협은 늘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평화 이 분단 상태 정전 체제와 평화는 공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 한미 연합 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53년도에 외국군 철수 그리고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54년도부터 한국과 미국은 연례적으로 군사 훈련을 해왔어요. 그 당시 이름 포커스 렌즈라고 했습니다. 57년도에 핵 전술 무기가 배치가 됐어요. 82년도에 미국은 남쪽에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남쪽이 핵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치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은 것처럼 핵으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5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여러 가지 이름들로 이제 그 일상적인 한미 연합 훈련이 있어 왔죠. 웰치 포커스 렌즈,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최근에는 1년에 40회 정도 그렇게 군사 훈련을 하고 동원 인원은 물경 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참가하는 군인들도 그렇고 군속 그리고 참가하는 공무원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참가하는 연 인원이 50만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렇게 군사 훈련이 있어 왔다. 물론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니라 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성격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80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군사기지를 지탱점 삼아서 미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는 곳마다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어왔고 내란과 쿠데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죠. 미국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도 다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그 미국하고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군대를 가진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북이 과연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솔직히 우리는 이게 방어적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히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전면전의 위기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전 체제에서는 평화는 없고 평화처럼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전쟁의 또 다른 국면의 표현이다.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에 두 가지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래서 하부 조항으로 되어 있는 한미 행정 협정이 있죠. 상호 방위 조약을 얘기해 보자면은 자, 미국은 자국의 육해 공군을 한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권리라고 했고 한국은 이 권리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비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배비한다, 배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인근의 영토라고 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 육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공과 영해에 미국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들의 어떤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들어올 때도 우리한테 신고할 이유가 없겠죠. 전략 폭격기를 몰고 와도 우리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로 갖춘다는 뜻이요, 기지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 미군이 요구하는 곳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지를 그냥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한국은 그것에 대해서 갖추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권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군사주권에 아주 처참한, 아주 쪽팔리는 그 유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군사주권이야말로 한 주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상징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외국군에게 양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쪽팔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소파 협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파 협정이라고 하죠.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심오한 뜻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소파라고 하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쾌적하고 편안하게 미군들을 누리게 하겠다, 모시게 하겠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유받는다. 미군이 그렇다는 뜻이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역은 땅을 얘기합니다. 땅을 공유받고 시설을 공유받는다. 미군 기지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배치되는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물들을 거의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뜻이에요. 공유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보권을 가져. 유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시효가 다 해가지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한테 사용권을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유보한다는 것이. 또 유보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그 내용이 미군의 활동에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 평가에서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면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군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용산에 그 엄청난 부지를 돌려줬는데 하도 오염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소요되는 복구 비용이 수천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군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상 복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치욕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미국은 여기 배치된 미군과 그들의 군속에 대해서 자국의 형사재판권 그리고 징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한국에 와 있는 군인들과 그들의 군속이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쪽에 법을 들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죠? 네,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식민지에서 보이는 식민지 내 준식민지적 상태에서만 보이는 그런 행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수하게 많은 범죄들을 미군이 와서 저질렀습니다. 윤금희 씨를 저 새파란 젊은 청년이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순이 효순이가 2002년도에 미군이 몰던 장갑차에 무한궤도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 해당됐던 미군들이 처벌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으로 편안하게 가서 지금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아래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미군이 돌려주고 난 이후에 아주 더럽게 오염된 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원상 복구하지 않았겠죠. 그 옆에 보이는 것은 최근에 나온 사진인데요. 창원시에 미군이 건설하고 있었던 미군 전용의 소총 사격장입니다. 저게 진행될 때까지 창원시는 모르고 있었어요. 미군은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 나라 땅을 마치 자기네 땅들처럼 그렇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방위 분담금을 1991년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받아왔고 그 액수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1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있고 그것을 은행에 놓고 현금으로 놓고 불리고 있죠. 이자까지 받아가면서요. 이것이 한미동맹의 실제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이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공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별난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은 이제 북과 연계된 듯한 그런 조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악용돼 가지고 한국 내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라든지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진보적인 교육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무수하게 여기 잡히고 북과 연계된 곳으로 연루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건들이 조작이 돼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들이 인혁당 2차 사건과 관계된 분들인데요. 군사정권 아래에서 2차 군사법정에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 날에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과연 북과 관련된 국가 변란 행위를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유신 헌법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학생들에 의한 무수한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들을 어떤 배후에서 조종, 지시하는 상급의 어떤 단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고문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조직이 인민혁명 인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 근거가 돼서 그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요즘도 벌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교조 관계분들, 진보당 전 간부, 그리고 민주노총, 그것에 관계된 분들이 무려 30명이 10명이죠. 10명이 그 3개월 만에 구속돼서 지금 그 처벌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내에서 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초보적 민주주의도 그렇게 구현이 잘 되지 않고 그 진보적 노동운동이 좌절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민주주의가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사상의 자유잖아요.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힘이 세죠. 그래서 뭐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한다든지 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에 대한 고무찬양죄로 걸려가지고 법률의 저촉 대상으로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활동을 저해해왔고 위축시켜왔고, 그래서 남쪽에서의 사상 지평이 너무나 협소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북은 계속 악마화되어 왔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폄하되어 왔고요. 북에 대한 거부감과 증오가 법의 차원에서 권장돼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아웅산 사건입니다. 8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두환 정권 때에 고위 강요를 데리고 그 당시 버마 그 아웅산 묘소에 갔다가 이제 천장에서 폭발물이 터졌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87년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이고요. 저희 주범으로 됐던 저기 보이는 김현희는 지금 국정원 지원과 잘 살고 있죠. 자, 저 사건들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간단하게 북의 소행으로 치부가 됐고, 역시 북을 악마화하는 좋은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로 천안함이 있습니다. 천안함이 북이 쏜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무도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됐다는 단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젓이 국가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수십 명의 부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함장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떳떳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이런 국보법이 있는 조건에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남북 간의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통일 반대법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체제의 법률적 표현이 곧 국가보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국가보안법은 이 분단체제가 끝이 나야, 정전체제가 끝이 나야 비로소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코미디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명박 정권 때에 그 농협 전산망 한번 교란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명박이 얘기했어요. 이거 북한의 해커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신은미 씨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그분이 북에 가가지고 이제 기행물을 썼는데 이 사람이 북의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그래서 그게 국가보안법의 저촉 대상이 됐어요.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막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황당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이제 그렇게 지배하는 거죠. 강의 때 들으셨겠죠?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얘기됐던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이 한국군을 만드는데 미국을 뒷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군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보통 알기로는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이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이전부터도 이제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에게 이제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알려준 것이 그 당시 청와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배후 공작에 의해서 이승만이 쫓겨났고, 그 이후에도 박정희의 등장도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군부로서의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이 등장하는 것도 계속 봐왔고, 박정희와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데도 계속 관여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의지가 작용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예, 한미 워킹그룹 사진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지난 그 문정권 때 분위기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좋은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철도를 연결하겠다. 서해 쪽에 평화 수역을 설정하겠다.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철서까지 약속을 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10만 평양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철서까지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미 워킹그룹 그 이제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니까 꼼짝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개기면서 하겠다라고 치고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서 그 어떤 그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 갔은 방명록이 있습니다. 평화 번영을 향한 한미 동맹이라고 했어요. 세계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있으면서 위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해온 한국 정치. 한미 동맹을 너무나도 신성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봐오면서 어떤 정치인 치고 미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그랬나요? 한때 학생운동의 지도자였었던 임종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국에 대해서는 뿔을 쳐먹었나 한마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한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국은 아마 최대의 금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단 체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천안함이 북에 의해서 침몰됐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문재인도 못하고 이재명도 하지 못했죠. 주권을 상실한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장면은 조봉암 당수입니다. 그 당시 진보당의 당수였었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였습니다. 50년대 어쨌든 조봉암 당수는 사형당했죠. 사형당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북과의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오른쪽에 통합진보당은 그래도 그 당시 정황에서 그야말로 노동자 농민 같은 기층 민중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했고 평화 통일을 얘기했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이었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정당을 해산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표를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의석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죠. 공통된 게 있어요. 저기 조봉암 그 당수가 사형당할 때, 정당 해산당할 때 민주당이 보였던 자세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줬습니까? 그 당시에 자유당과 새누리당한테 찬성했죠. 어느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 정당이 뜰 때마다 그 지금의 국힘당, 지금의 민주당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제거하는 데 힘을 썼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평화와 통일, 민중의 삶 개선하는 지향하는 정치 세력은 체계적으로 제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양당밖에 없어요. 지금의 국힘당과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태생부터 그랬습니다. 가운데 붉은 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김구 선생이 보입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그 적통을 이었던 그 당시 한국독립당의 당수였었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이지 않을 듯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김일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저렇게 사진 크기에서 보듯이 아주 왜소하게 처리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민중들한테 가장 광범한 그 지지를 받았던 층은 바로 박헌영과 김일성으로 상징되는 진보 세력이었었죠. 그 당시에 미군정 하에서 동아일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70% 이상을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세력을 지지했었죠. 물론 박헌영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미제 첩자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 한 사람과
그것을 지지하는 기층 민중들의 의사는 다른 거니까요. 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쪽 세력이 완벽하게 정치의 장에서 제거됐죠. 김구 선생은 사상적으로는 극우 쪽에 가까웠지만은 그래도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분단에 반대했고요. 그것 때문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었던 그런 세력은 체계적으로 제거된 것. 그것이 45년부터 53년도까지의 역사에 있었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자유당, 지금은 국힘당이 되겠고요. 조배용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입니다. 양당 세력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그 정치는 주로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층 민중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절시키고자 하는 세력은 체계적으로 제거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너무나 옹색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이제 연설하기를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적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아시죠? 북하고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남쪽에서의 그 이념 지형이 대단히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서민들을 위한 그런 그 정책을 정치판에서 진행하려고 하면은 파퓰리즘이다, 좌파 정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중심의 대외 의존적 경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왔고 지금도 수출을 먹고 살고 있죠. 그 자립 경제를 구현하지 못하고 수출에 의존해 왔었던, 그래서 원료와 연료와 기술과 시장을 모두 외국에 좀 의존하는 형태의 경제를 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IMF 때 양털깎기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금융 은행들, 이런 것들의 그 자본 지분의 절대 부분을 외국 자본들이 소유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경제에서의 자주권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극심한 불평등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인구가 전체 국가 자산의 한 60% 가까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불과 6%밖에 갖지 못하는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대외 의존성이 대단히 강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요새 들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관계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지시를 했어요. 야, 중국하고 놀지 말아라. 니들 반도체 수출하면은 그 첨단 반도체들이 그 중국이 군사력 증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니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치를 같이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반도체 가치 동맹, 치4 동맹, 그렇게 얘기됐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시장의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7개월째 경상 수지 적자를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새 들어가지고 미국이 부당하게 요구하기를 핵심적인 이제 그 제조업으로 되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못하죠. 어떤 불리한 조건인가? 거기 가서 일정 그 수준 이상의 이익이 나면은 그것을 미국하고 나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노하우를 우리한테 공유해라라고 하는, 사실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당한 요구를 좀 받고 있는데, 이제 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조차도 경제 주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조건 아래서, 이런 분단 체제 아래서, 정전 체제 아래서 민중들은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체제에서도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재벌들 정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벌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고액 연봉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뭐 군발이들, 그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성실한 노동으로 이 사회를 굴려나가는 노동자, 농민 같은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로 세상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다수죠. 그들이 과연 행복한가? 모든 수치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살률,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보이는 부분들이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최장의 노동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탑을 찍고 있어요. 가장 낮은 거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유사일에 이렇게까지 출생률이 낮았던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으면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더더군다나 아이조차 낳지 않으려 하는가. 그것이 지금 분단 체제로서의 현 사회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아주 잔인하게 전혹당하고 있는 쌍유 자동차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김영균 씨, 저렇게 비정규직 철폐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단히 열악한 그런 작업 조건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저기 보이는 부분은 이제 그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 쌀을 전면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대중의 대다수로 되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자, 분단 체제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사진이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건데요. 왼쪽에 작고 초라한 아주 조그만 크기의 태극기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태극기와도 비교되지 않게 훨씬 큰 성조기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볼 때도 이 자기 나라의 그 국기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국면에서 언젠가 같이 살아야 돼 우리 동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야를 아주 좁은 곳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동족을 보지 못하고 미국만 보게 만드는 것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을 가둬버리죠. 좀 밑에 여러 번 보았을 사진입니다. 남쪽이 마치 섬과 섬마저도 못하게 저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 두 가지 사진은 밑에 있는 것은 강정 해준 해군기지입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구름비라고 했나요? 구럼비라고 했나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제주도의 그다 무너뜨리고 그 미군이 해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것은 송주의 사드 기지죠. 저 제주도에 있는 그 미군 해군기지가 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까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중국과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감시 견제하고자 하는 용도로 우리나라 그 국토를 활용하죠. 아마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행정 협정에 의해서 저것도 아마 우리가 공짜로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니까 우리 그것을 허락했으니까.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의 대상이 북으로부터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면 다들 알고 계시죠. 저것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저것이 당장 표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것을 갖고서 미국은 중국 전체를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으니까 당장 전쟁의 목표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제주도에서 제2차 공항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군사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우리가 만들어서 미군한테 거의 바치다시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단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그 괴를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뭐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단 체제에서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촛불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군사 독재 때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했었죠. 그 당시 학생들은 헌신적으로 투쟁을 했었고, 그래서 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을 쟁취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부당한 일에 무수하게 저항을 해왔습니다. 노동자들도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맨날 그대로 같은 느낌이 있죠.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 불행함의 정도와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완전히 미국한테 몰빵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국가가 아마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전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서 정전 체제에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고요. 정전 상태에서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대해 독립하지 못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 체제, 즉 정전 체제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미국이고, 대다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고통을 당해왔다. 정전 체제는 반북과 숙미, 미국을 숭배하는 것이죠. 숙미를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확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반통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단 조건에서는, 정전 체제에서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경제적 풍요, 민중들의 경제적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벌들의 경제적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풍요, 진정한 평화, 민족의 자존은 불가능하다. 특히 민족의 자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굴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결국 주권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정치를 못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우리 민중들을 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그런 싸움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예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을 이만 마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